여기 외국인 여성 작가는 화려한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취재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서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뛰쳐나와서는 나가라고 했다고 하고 이 여성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주한 거리 속을 걸으며 민준을 만나기로 한 카페를 찾아 헤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건 몇 년 전 캄보디아에서였어요. 그때 우리는 둘 다 자원봉사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새로운 고향인 서울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창문들은 밝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죠. 식당과 길거리 노점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며 길을 잘 찾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민주는 홍대라는 지역의 인기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그곳이 젊고 예술적인 분위기와 훌륭한 커피로 유명하다고 말했죠. 한 블록을 더 돌자 카페 간판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카페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고 눈을 돌렸어요. 그러다 그를 발견했어요. 민주는 입구 근처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제가 기억하는 그 친절한 미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스럽게 보였어요.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는 멋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민준! 제가 손을 흔들며 서둘러 다가가며 외쳤어요. 그가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리나! 그는 팔을 활짝 벌리며 외쳤어요. 우리는 꽉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이상하면서도 멋진 느낌이었어요. 네가 정말 여기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 말하며 몸을 풀었어요. 여행은 어땠어? 길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저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말해줬던 서울의 모든 걸 빨리 보고 싶어. 민준의 눈이 반짝이며 기대에 차올랐어요. 아, 네가 정말 좋아할 거야. 이 도시는 정말 멋져. 하지만 먼저 커피 한잔하며 제대로 얘기 좀 나누자.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외관만큼이나 멋진 내부였어요. 벽에는 다채로운 예술 작품이 가득했고 공기에는 갓 볶은 커피콩 향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찾아 앉아 음료를 주문했어요. 자, 다 말해봐.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서울에 살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뉴욕으로 이사 갈 생각이라고 했잖아.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 그게 원래 계획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뭔가 통했어. 도시, 문화, 에너지에 반해버렸거든. 그래서 뉴욕 대신 여기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도 서울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가능성으로 가득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이제 너는 친환경 패션계의 큰 손이구나. 제가 놀리듯 말했어요. 내 회사 웹사이트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민준. 그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기뻐 보였어요. 고마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 전통 한국 기술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현대 의류를 만드는 것. 그냥 딱 맞는 느낌이야. 알겠지? 우리는 다음 1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 옛 우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간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민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고충과 성공담을 들려주었고 저는 작가로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 방문한 도시였지만 민준과 함께 앉아있으니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장소와 경험뿐 아니라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민준 씨와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에는 생기가 넘쳤고 높은 빌딩들은 햇빛에 반짝였으며 그 사이로 고풍스러운 사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마치 두세 개를 동시에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말했어요. 제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놀라움으로 가득한 곳이죠. 점심 먹으러 가는 곳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양옆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죠.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여기에요. 민준 씨가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추며 말했어요. 문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죠. 이곳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을 만드는 곳이에요.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더운 여름날에 딱 어울리는 차가운 면 요리죠. 우리는 줄을 섰고 민준 씨는 이 식당의 역사에 대해 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곳은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의 주인은 할아버지에게서 이 레시피를 배웠다고 해요.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은 10대들 옆에 서 있었고 나이 든 부부들이 젊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보였죠. 항상 이렇게 붐비나요? 제가 물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그렇죠. 사람들이 서울 전역에서 여기 음식을 먹으러 와요. 몇 시간씩 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기다림 끝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식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나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고 아주 깨끗했어요. 음식 냄새는 저의 입에 군침이 돌게 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민준 씨가 주문을 도와줬어요. 우리는 2가지 냉면을 시킬 거예요. 물냉면은 차가운 육수에 나오는 것이고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육수가 없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회색빛의 쫄깃한 면이 큰 금속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물냉면은 맑은 국물에 얼음 조각이 떠 있었고 고기와 오이, 배 슬라이스가 그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비빔냉면은 밝은 빨간색으로 매콤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하며 물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가위를 집어들어 면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면이 아주 길어서 먹기 쉽게 자르는 거예요. 그가 면과 토핑, 국물을 섞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식초와 겨자를 약간 넣었죠. 이것들이 맛을 더 돋워줘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물냉면을 처음으로 한 입 먹어봤어요. 면은 쫄깃하고 상쾌했어요. 국물은 새콤달콤한 맛이었고 오이의 아삭함과 배의 즙이 풍부한 맛이 더해졌죠. 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크게 한 입 더 먹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비빔냉면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빨간 양념을 면에 섞고 한 입 먹었어요. 매운맛이 즉시 느껴졌지만 그리 강하지는 않았어요. 맛은 복합적이었죠. 달콤하고 시고 감칠맛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민준 씨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이야기해줬어요. 여기서는 함께 식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고향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가 떠올랐죠. 그렇군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번 여행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까요?
서울은 이미 한 입 한 입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냉면의 마지막 한 입을 맛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식당 안에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서 누군가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놀라 그릇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나이가 아마 80대쯤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테이블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주는 벌써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는 할머니가 무릎이 꺾이기 직전에 그녀를 붙잡았어요. 부드럽게 그녀를 근처 의자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정시키는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인 듯 보였고 모든 시선이 허약한 할머니와 제 친구에게 쏠려 있었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어지럽고 왼팔이 저린다고 하셔. 그는 재빨리 설명했어요. 심장마비일지도 몰라.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심장마비라고요? 여기서? 지금? 저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여행 중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 저는 휴대전화를 더듬으며 말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날 아침 민준이 가르쳐준 긴급 전화번호를 간신히 눌렀어요. 디스패처에게 우리 위치를 설명하려 애쓰면서도 저는 민준이 할머니와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그는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라는 한국어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제가 익힌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였거든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할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생명줄인 양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지?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식당 안에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잘 맞춰진 기계처럼 협력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달려왔어요. 응급처치를 할 줄 압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는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하며 민준이 통역해주는 질문들을 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물 한 잔과 젖은 천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며 위로하는 듯한 말을 속삭였어요.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나와 작은 산소 탱크를 들고 나왔어요. 비상용으로요. 그는 거칠게 설명했지만 그의 눈에는 염려가 보였어요.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완전한 낯선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보통 기사로 쓰는 대도시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인간의 한 면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네가 도움을 불렀잖아. 이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녀를 진정시켜야 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반대편에 민준과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다른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격려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영원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점점 더 커졌어요. 할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조금 더 안심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장비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평가하기 시작하자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줬어요. 민주는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통역을 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능숙하며 깊은 연민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한 번 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사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자 식당 전체가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마치 우리가 모두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데우스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방금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곳은 제가 글로 쓰려고 기대했던 첨단의 미래도시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공동체, 인간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식당이 서서히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식사와 대화로 돌아갔어요. 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어요. 방금 그건 저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야.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야. 우리는 서로를 돌봐. 그 순간 제가 쓰려고 했던 서울에 대한 기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전해야 할 새로운 이야기가 생긴 거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레스토랑 전체가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잘 연습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상황은 매우 긴박했어요. 여행 작가로서 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하지만 이 작은 서울의 식당에서의 공동체의 따뜻한 행위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차가워진 국수를 마저 먹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서울에 관한 제 기사가 원래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될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현대도시 이야기를 찾으러 왔어요. 대신 인간의 친절과 공동체 정신에 관한 영원한 이야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식당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마구 돌아가고 있었어요. 방금 본 일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민중과 저는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그 여성분을 돕기 위해 뛰어든 모습이라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게 된 서울이야. 그는 말했어요. 서울은 높은 빌딩과 멋진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지. 저는 여행 작가로서 다녔던 모든 곳을 떠올렸어요. 멋진 풍경들을 보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대어 이야기해줘. 제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서울이 너에게 특별한 이유는 뭐야? 그는 잠시 생각하며 벤치에 기대 앉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워.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함께하는 느낌이 있어.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야.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젊은 학생이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내주던 모습과 간호사가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던 장면, 식당 주인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늘 그걸 봤어.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맞아. 민준이 말했어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 본성의 일부인 거지. 저는 집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어요. 항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서두르고 항상 다음 큰 이야기를 쫓는 나날들. 서울에게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제가 인정했어요. 민주는 웃었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게 여행의 아름다움이야.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잖아.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일을 어떻게 글로 쓸지 고민했어요. 오늘 본 따뜻함과 친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있잖아. 제가 결국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에 대해 쓰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써야 할 것 같아.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뭔데? 서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야. 제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 어려움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모습. 그게 진짜 이 도시의 이야기야.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래. 그게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고 삶의 방식인 거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흥분이 커져갔어요. 벌써 어떤 기사를 쓸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 서울의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 본 친절함과 따뜻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닐지도 몰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너는 그들에게 내가 보는 서울을 보여줄 수 있어. 오늘 네가 본 서울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목표를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여행 작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관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밤이 서늘해지자 민준과 저는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온갖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서울은 단지 밝은 불빛과 높은 빌딩만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곳이었어요.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한꺼번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죠. 고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마치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서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이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제가 보았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모습, 지하철에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심지어 인사하거나 감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어요. 제 여행 작가로서의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는 가장 멋진 식당, 가장 트렌디한 가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장소들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 서울에 대해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할 즈음 저는 작은 우회를 하기로 했어요. 새롭게 얻은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집중해봤어요. 10대들이 한 할아버지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업가는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었고 거리의 노점상은 배고파 보이는 학생에게 음식을 더 주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제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그동안 놓쳤을까요? 근처 공원이 조용한 자리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은 노트북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제 감정을 모두 담아내려 애썼어요. 서울이 단순히 방문할 곳이 아니라 배울 곳이라는 걸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식당에서 할머니를 도왔던 이야기를 썼어요. 민준 씨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준 것도 묘사했어요. 하루 종일 봤던 작은 친절의 순간들도 적어 내려갔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썼어요.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장소를 보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그곳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서울은 저에게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공동체란 단지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글을 마쳤을 때 저는 여러 감정이 섞인 채였어요. 이 이야기를 독자들과 공유할 생각에 신이 났죠. 그들에게 여행을 다르게 보도록 장소의 표면만이 아니라 그곳의 마음을 찾아보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슬프기도 했어요. 곧 서울을 떠나 다음 일정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환대해준 이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갑작스럽긴 한데 내일 하루 더 서울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민준 씨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반가웠어요. 물론이죠. 좋아하실 만한 동네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며 저는 다시 설렘이 느껴졌어요. 곧 떠나야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제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도시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그날 봤던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요. 다음에 어디로 여행을 가든 항상 그곳의 마음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찾기로요. 서울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저는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저는 항상 동양에 대해 매료되었어요. 하버드에서 대학생일 때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신칸센을 타고 벚꽃 나무 아래를 걷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빨리 짐을 싸서 도쿄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일본 정말 좋아할 거야, 이사벨라. 엄마가 제 옷을 접으면서 말했어요. 일본은 정말 발전되고 효율적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제가 웃으며 또 다른 스웨터를 캐리어에 던졌어요. 내가 정말 가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아빠가 방에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카메라 잊지 마. 아빠가 상기시켜줬어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벌써 머릿속엔 멋진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도쿄의 고층 건물들, 교토의 고요한 사찰들, 어쩌면 후지산도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넘쳐나는 캐리어를 지퍼로 잠그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충분할까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 말해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죠? 잘할 거야. 그날 밤 전화로 제 절친 에마가 안심시켰어요. 돌아오면 멋진 이야기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출발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도쿄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작은 식당에서 새우시를 먹고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모습을 그려봤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죠. 제 인생의 큰 모험이 말이에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몸 조심해. 엄마는 눈가가 조금 촉촉해지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시간 보내. 그럴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착륙하자마자 전화할게요.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몇 시간 뒤면 전 세계 반대편에 가 있을 거예요. 비행은 길었지만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일본 가이드북을 뒤적이며 가고 싶은 곳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머릿속으로 일본어 문장들을 연습했어요. 마침내 도쿄에 도착했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흥미로웠죠. 간판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공항방송도 일본어로 나왔어요. 자판기조차 우리나라 것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멍한 상태로 세관과 수화물 찾는 곳을 통과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서 도쿄의 습한 공기를 마셨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진짜 여기 일본에 와 있구나.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나요? 유학 프로그램의 대표자가 저를 아파트로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도시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날렵한 고층 건물들이 고대 사찰 옆에 우뚝 서 있었죠.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전통 기모노를 입은 할머니들 옆을 서둘러 지나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본은 처음인가요? 프로그램 대표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동안 꿈꿔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모험을 할 준비하세요. 일본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옳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일본에서의 1년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일본에 대한 것, 저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쿄의 불빛들이 제 주위를 반짝일 때 제 마음속엔 순수한 설렘뿐이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가 제공할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참이었죠.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도시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죠. 화려한 넌사인이 밤하늘을 밝혔고 사람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거리에서 바삐 움직였어요.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다른 높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높은 빌딩 안에 있었어요. 작긴 했지만 그게 너무 멋있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 같았죠.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됐고 거리는 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걸 탐험하고 싶어서 정말 설렜어요. 첫 수업날,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기차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조용히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 다시 휴대폰으로 눈길을 돌리더라고요. 제 일본어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이 빠르게 일본어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거의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란 걸 실감했어요. 몇 주 동안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장을 보거나 빨래를 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도 엄청난 도전이었죠. 어느 날은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이웃에게 혼쭐이 났어요. 분리수거 규칙이 너무 많더라고요. 태울 수 있는 것, 태울 수 없는 것, 재활용품, 대형 쓰레기 등등 이 모든 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동기들과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대부분 저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친절했지만 대화가 깊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점점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일본인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작은 라멘 가게에서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국수를 후루룩 거리며 먹으면서 시사나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너희는 진주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봤죠. 근데 다들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진주만이 뭐야? 라고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모를 수 있다니. 설명해 보려 했지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그렇게 감탄했던 반짝이고 첨단 같은 겉모습이 점점 가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일본에 점점 더 많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에 붐비고 스트레스 받는 기차 안 풍경도 보였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밀려들었어요. 제가 감탄했던 깨끗한 거리들은 노년의 작업자들이 쓸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노숙자가 자는 걸 봤어요. 일본에는 노숙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잘 살펴보니 기차역이나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엄격하고 형식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인사하는 방법,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 선물 포장하는 방법 등등.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신뢰가 될 수 있었죠. 항상 어떤 불문율을 어길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일본어가 많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제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대화는 종종 피상적으로 느껴졌고, 깊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주제를 바꾸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친구 유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느낀 놀라운 점들을 언급했어요. 일본이 생각만큼 완벽하진 않네 하고 웃으며 말했죠. 유키는 불편해 보였어요. 모든 나라에 문제가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문제를 공공연히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그때 알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었어요. 장밋빛 안경은 확실히 벗겨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해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스테레오타입과 겉으로 보이는 인상 너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넌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걸으며 실망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은 제가 상상했던 미래의 유토피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은 제가 처음 품었던 순진한 인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했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죠. 그날은 도쿄의 또 다른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일본어 숙제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파트 안은 답답해서 시원한 바람을 좀 맞으려고 창문을 열어뒀어요. 멀리서 교통소음과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죠.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강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깨달았어요. 지진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진 대처법을 배웠지만 막상 그 순간엔 모든 지침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었죠. 흔들림은 더 격해졌고 책들은 선반에서 떨어져 바닥에 쾅쾅 부딪혔어요. 작은 화분이 쓰러지면서 흙이 다다미에 쏟아졌어요. 벽은 삐걱거리며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침내 정신이 돌아와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웅크려서 머리를 팔로 감쌌어요. 눈을 꼭 감고 멈춰주기를 기도했죠. 지진이 끝나기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1분 정도였을 거예요. 흔들림이 멈추자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파트를 둘러보니 책들과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엉망이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확인했어요. 이미 일본 기상청에서 알림이 와 있었어요. 규모 6.1 지진, 진원지는 해안 바로 앞. 쓰나미 경보는 없다고야 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새우며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지진도 무서웠지만 사실 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지진은 어떡하죠? 지질학 수업에서 난카이 해구에 대해 배웠어요. 일본 해안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단층선이죠. 전문가들은 이곳이 대규모 지진, 아마도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때가 됐다고 경고했어요. 해안선을 바꾸고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이요. 손이 아직도 약간 떨리는 상태로 창문을 더 활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거리에서는 이웃 어르신들이 집 밖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 유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 방금 지진 엄청 컸네. 얼른 답장을 쳤어요. 응, 나 괜찮아. 좀 놀라긴 했어. 너는? 나도 괜찮아. 일본에 온 걸 환영해. 걱정 마. 우리 이 정도는 익숙해. 하지만 유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번 지진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다음엔 어떡하죠? 대지진이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온다면? 그날 밤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삐걱 소리나 무슨 소리든 들리면 긴장하며 또 지진이 시작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결국 새벽 무렵이 돼서야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땅이 흔들리고 도시가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업에 갔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일본 학생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야, 이번에 느껴본 것 중 제일 큰 거였어. 한 남자애가 말했어요. 그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꽤 강했지. 근데 뭐 별거 아니야. 여기선 그냥 일상이잖아. 저는 그들이 얼마나 태어난지 놀랐어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어쩌면 지진과 함께 자란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일 아닌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모두가 그렇게 침착한 건 아니라는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는 비상용 물과 배터리가 동이 났고 제 동기들 중 몇 명은 집에 있는 지진 대비 물품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유키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라면을 먹으며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제 두려움을 말해봤어요. 유키, 안 무서워? 큰 지진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게. 유키는 잠시 조용히 면을 젓고 있더니 저를 바라볼 때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게 두려움이었을까요? 당연히 가끔 무섭지. 유키가 인정했어요. 근데 어쩌겠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최대한 준비하고 너무 신경 안 쓰려고 해. 유키의 말은 그날 밤 제가 집에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쿄의 거리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진짜 큰 지진에도 버틸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일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집에 단단한 땅이 그리워졌어요.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함이 그리워졌어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저도 제 비상용품을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일본은 여전히 많은 면에서 놀라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서의 삶이 제가 미처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위험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의 꿈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이 흥미로운 나라에서 아름다움과 위험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도쿄에 찾아오면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선반들이 예전만큼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점점 자주 사라지는 게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쌀이었죠. 쌀은 일본에서 정말 중요한 식재료예요. 미국에서 빵이 그렇듯 일본 사람들은 매일 쌀을 먹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쌀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큰 문제가 된 거죠.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룸메이트 아이코가 부엌 조리대에 놓인 생선 통조림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코가 크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오늘도 쌀을 못 찾았어. 가게에 있는 건 이 멸치 통조림뿐이었어. 그 통조림을 마치 자기한테 모욕이라도 준 것처럼 쿡쿡 찌르면서 우리 할머니가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우리는 매 끼니 쌀을 먹어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쌀조차 구하기 힘들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나라는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음식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라도 집으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쌀 코너에서 나이든 할머니가 점원과 다투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서 굉장히 화가 나 보였어요. 쌀이 다 떨어졌다니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점원에게 소리쳤어요. 쌀이 필요해. 우리 가족은 뭘 먹으란 말이야? 점원은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때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휘두르며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일본이 선진국이라면서 쌀도 없어서야 되겠어. 다른 손님 2명이 나서서 할머니를 부드럽게 진정시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제 세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상상하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쌀 부족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가게가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쌀이 떨어지기 전에 사려고 했고 이웃끼리 선반에 남은 마지막 쌀 한 봉지를 두고 싸우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무섭고 슬픈 광경이었죠. 어느 날 일본인 친구 유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난 유키는 제가 주제를 꺼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심각해. 유키는 조용히 말하며 커피를 휘젓고 있었어요. 정부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 아빠는 기후변화 때문에 쌀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쌀을 대어 수입하면 안 돼?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일본 사람들은 일본산 쌀을 선호해. 그리고 수입 규제도 엄격하고. 게다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래서. 유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속이 답답해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주식인 쌀마저 부족해진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와서 봤던 최첨단 기술과 로봇들을 떠올려 보니 말하는 화장실까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쌀을 선반에 유지하지 못하는지 믿기 힘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일본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다른 신호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정시운행으로 감탄했던 기차들이 자주 지연되거나 분비기 일수였고 공원과 고가도로 밑에 노숙자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젊은 남자들이 크게 다투고 있는 걸 봤어요. 서로 밀치고 있었고 한 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겠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일본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일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마치 놀랍고 미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일본에 대한 애정은 있었어요. 봄철 벚꽃은 정말 아름다웠고 음식은 구할 수 있을 때 맛있었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친절하고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에선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쌀 위기는 제가 일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해줬고 이 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아무리 겉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 모든 나라는 그 나름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입견에 맞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될 여정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본을 이렇게 빨리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학 가겠다는 제 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옷과 기념품을 접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아름다운 곳들을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지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어울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저를 지치게 했거든요. 이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캐리어를 닫으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예일에 있는 친구 해나의 영상 통화였어요. 전화를 받자 해나의 웃는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사벨라, 짐 싸는 건 잘 돼가? 해나가 물었어요. 한숨을 쉬며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거의 다 했어. 아직도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해나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어쩌면 이번이 새로운 모험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무슨 말이야? 해나는 눈을 반짝였어요. 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알지? 이사벨라, 너도 여기 와봐야 해. 미래에 사는 기분이야. 전 흥미로워져서 몸을 일으켰어요. 진짜? 더 얘기해봐. 그 후 1시간 동안 해나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쏟아냈어요.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멋진 식당에 대해 설명했어요. 첨단 패션과 본 적 없는 최신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어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 해나가 덧붙였어요. 외국인을 돕는 걸 너무 좋아해. 게다가 여기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모두가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스쳤어요. 한국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일본과는 가깝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해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에 깜짝 놀랐죠.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자원도 거의 없었대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혁신을 통해 나라를 변모시켰죠.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도 읽었어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고 있다네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접는 폰부터 로봇까지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하고 있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모습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기술과 협동을 통해 모든 걸 닫지 않고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더라고요. 더 읽을수록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과거에 묶여있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느낌이었어요. 직접 가세요.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며칠 동안 서울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연세대학교의 프로그램이 딱 맞아 보였어요.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오랜만에 익숙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여러모로 깨달음을 줬거든요.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도 나름의 도전과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전 더 이상 완벽한 동화 같은 걸 찾지 않아요.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고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에너지와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단 한 세대만에 나라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안에 다른 나라들, 심지어 제 나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건 모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든지 맞설 준비가 됐어요. 노트북을 닫고 일본의 작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에 힘들었던 것들까지도 감사했어요.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죠. 하지만 좌절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 해나는 한국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이자벨라, 꼭 가봐야 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죠.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야.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어요. 얼마 전에야 제가 잘 모르는 나라를 이상화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지만 해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인데 말이에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큰 도전들을 겪어왔는지 배웠죠. 전쟁, 빈곤, 정치적 혼란 등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모든 것을 교육과 혁신에 쏟아부었더라고요. 이제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한국의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동력으로 삼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세계가 배울 점이 많죠.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일본이 과거에 갇힌 느낌이라면 한국은 미래로 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예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익숙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귀중한 교훈을 줬거든요. 한국의 현실이 제 머릿속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열린 매음으로 가고 싶었어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보고 한국 사회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완벽한 곳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를 찾으려는 거였어요. 출발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매진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느끼고 싶었어요. 또 하버드에 있는 한국 학생들과도 연락을 했어요. 그들의 관점을 듣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나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민재라는 학생은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힘들어요. 그는 인정했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또 다른 학생인 수연은 한국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이야기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생겨요. 그녀가 말했죠. 흥미롭긴 한데 가끔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대화들은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어요. 한국의 에너지와 혁신이 기대됐지만 완벽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어디든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요.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불과 1년 전 일본으로 떠날 때만 해도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세상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깨달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해야 할 관점도 많았으니까요. 제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기숙사 방에서 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마치 일본으로 떠날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향수병,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였죠. 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지고 싶었어요. 음식을 맛보고 언어를 듣고 서울 거리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죠. 친구도 사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고 싶었어요. 한국이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형성했는지, 또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잠에 들기 전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단순한 답을 찾고 있지는 않았어요. 복잡함을 받아들이고 고정관념과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걸 준비하고 있었죠. 내일 비행기에 올라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배울 준비, 성장할 준비, 그리고 내 생각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실제로 여기 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고 호주에서 온 32살의 환경과학자예요.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는데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아주 현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여 보여요. 디지털 스크린이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주고 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하지만 제 시선을 정말 사로잡은 건 미소 짓고 있는 직원들이었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누군가 길을 잃은 것 같으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밝은 파란색 여행 가방을 끌며 공항을 걸어 다니는 동안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연구하러 여기 왔어요. 이 나라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놀라워요. 그 비결을 배우고 아마도 호주로 돌아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싶어요. 여기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조금 습한 느낌도 있고 제가 딱 집어내지 못할 뭔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많이 읽었던 새로운 기술과 고대 전통의 혼합일지도 모르겠어요.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어봐요. 이게 정말 한국이구나. 짐을 찾으러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수화물을 기다리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했어요. 제 주위에는 여러 언어들이 섞여 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 그리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까지요. 이곳이 얼마나 국제적인 곳인지 새삼 느껴져요.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김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만날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도착하라고 하셨어요. 이 낯선 곳에서 조금 덜 외롭다고 느껴졌어요. 마침내 제 여행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집어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한국 밖으로 나왔어요. 습기가 파도처럼 저를 덮치고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리가 들려요. 택시줄에 합류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려고 노력해요. 근처에 있는 몇 명의 청소년들은 웃으면서 셀카를 찍고 있고 한 노부부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내하고 있어요. 한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 우먼은 빠르게 걸어가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네요. 제 차례가 되자 택시기사님께 서울에 있는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짐을 도와주셨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울로 가는 도로는 넓고 부드러웠어요.
초록빛 언덕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멀리서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한강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더 넓어서 도시를 푸른 리본처럼 가로지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넌 사인데 우리 결의를 밝히고 있었는데 아직 대낮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고 상점과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고향인 호주의 조용한 마을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택시기사님이 제 넋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웃으시면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근한 어조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어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조금 배워볼까 해요. 택시에서 내려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도시의 모습, 소리, 냄새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유리창들은 밝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진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고궁이 눈에 들어와요. 마치 한 번에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인도 위를 걸어가면서 저는 여기저기 서둘러 오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곳곳에 섞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재난관리 전문가인 김 교수님을 만나기로 한 동네 카페였어요. 문을 열면서 약간 긴장했지만 따뜻한 커피 향과 갓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저를 금세 편안하게 해줬어요. 김 교수님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다정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나이든 분이셨어요. 우리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그 카페가 밖의 도시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우리는 향긋한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밀리, 교수님이 말을 시작하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서울은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제 관찰에 기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가 말했어요. 서울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1960년대에는 아주 다른 곳이었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듣고 싶어졌어요. 김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 당시 서울은 끔찍한 전쟁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그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도시가 변모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전쟁의 잔해가 치워지고 반짝이는 새 건물과 분주한 거리로 대체되는 모습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매료되어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어요. 홍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매번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과학 실험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낙담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서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김 교수님은 큰 폭풍 후 서울이 어떻게 더 나은 홍수방어책을 마련했는지, 경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의 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도시를 더 탐험하러 나섰어요.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강은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어요. 강둑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가족끼리 소풍을 온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웃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 중심의 언덕 위에 있는 높은 타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 전망대에 나갔어요. 그 풍경은 제 숨을 멎게 했어요. 도시 전체가 제 앞에 펼쳐졌고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였어요.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구불구불한 강과 분주한 거리들이 모두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조화로 느껴졌어요. 그곳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점점 커지는 감탄을 느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정말 많은 도전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강해졌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울의 이야기는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교훈은 제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이 놀라운 나라가 또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줄지 기대가 돼요.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후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저는 내일이 가져올 것들이 기대돼요. 서울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다른 곳들도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부산, 한국의 큰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또 다른 연구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고 여기서 홍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게 될 생각에 설렜죠. 그런데 제 여행이 완전히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회의실에 앉아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제 통역사인 수진이 눈이 커진 채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태풍이 온대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향이 바뀌었대요. 준비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보게 될 줄이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흥분되기도 했어요. 다음 몇 시간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도시 전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건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가 표시됐죠. 제일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침착함이었어요. 모두 빠르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두워질 무렵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피소에 있었어요. 가족, 노부부, 그리고 심지어 몇몇 반려동물도 있었어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이겨내겠다라는 결심을 한 듯 보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걱정스러워 보였는지 손을 톡톡 두드리며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아가씨. 더 큰 폭풍도 겪어봤어요.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강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대피소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담요를 나눠주고 아이들은 조용한 게임을 하면서 폭풍 생각을 떨쳐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약을 챙겨주고 있었죠.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대피 중에 한 가족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젊은 남자들 몇 명이 나서서 그들을 찾으러 폭풍 속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이 안전장비를 챙기고 거센 바람 속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치 몇 날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폭풍은 밖에서 점점 더 심해졌지만 대피소 안에서는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았죠.
저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저도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밤이 다시 찾아올 즈음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실종된 가족이 무사히 발견됐다는 거예요. 대피소에 있던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폭풍보다 더 강한 인간 정신의 힘을 보고 있었어요. 태풍은 밤새 맹렬히 휘몰아쳤어요. 바람은 울부짖었고 비는 지붕을 두드렸지만 대피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낯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의 재난대책을 연구하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자 폭풍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안도한 표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는 밖의 피해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나빴지만 생각보다는 덜 심각했어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해제 신호가 나기도 전에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이 청소팀을 조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웃을 돕고 노인들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기 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은 방금 끔찍한 밤을 보냈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그들의 기술이나 계획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이었어요. 드디어 대피소를 떠나도 좋다는 신호가 나오고 저는 변해버린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나무는 쓰러져 있고 거리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연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재난 대응을 연구하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역경에 맞서 힘차게 뛰는 한 나라의 심장을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목격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효율적인 대피, 첨단 기술, 빠른 복구,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가족이 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곳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본 것에 경외감을 느꼈고 목격한 회복력에 영감을 받았고 그 경험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만약 도시가 재난 앞에서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함께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재난 대응 기술이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에 대해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요. 제가 본 부산의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을 제 고향에서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재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번에 한 공동체씩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 노트는 관찰한 내용들로 가득했고 이놀라운 나라에 대한 종영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부터 재난 후 복구까지 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계천은 더럽고 덮여있던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되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김 교수님은 청계천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에밀리. 이곳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추하고 잊혀진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홍수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도시를 계획하는 방식,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사용하는 멋진 기술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배운 교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계속하면서 저는 머무는 동안 제가 느낀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교수님은 눈에 반짝이는 빛을 띠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집에 가져갈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태풍 중에 매끄러운 대피, 사용된 놀라운 기술, 그 후에 신속한 복구 작업,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렇게 회복력이 강한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의 미소는 더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건물을 재건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정신입니다. 그날 늦게 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그 강인함을 우리 공동체에서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단지 재난을 생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도전 과제를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아래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여정에 감사했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풍 동안 대피소에서 자원봉사하던 사람들, 그 후에 청소를 돕던 학생들, 복원된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나 몇몇 전문가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에 대해 배우고 가정마다 비상용품을 갖추고 있으며 이웃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재난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은 모든 것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염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서도 그 정신을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한 임시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신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서울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의 비상훈련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우리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비밀이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공부하려 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갑니다. 저는 도전을 정면으로 맞서고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회복력은 단지 강한 건물이나 좋은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강한 공동체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교훈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를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나누겠다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본 한국처럼 강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저는 여러 면에서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좌석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됩니다.